네, 이번 시간에는요, 수목병리학 5번째 강의로 25번 선충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충의 특징으로는요, 선충은 먼저 이 실모양이 대부분이고요. 선충문에 속하는 무척주의 하등동물입니다. 자, 지렁이처럼 생겼어요. 네, 식물성 기생선충의 대부분은 토양에서 서식하는 토양선충이다. 토양선충이 대부분입니다. 식물선충은 구침을 가지고 있으며 수목의 기생에서 주로 피해를 줍니다. 네 번째, 소나무 재선충 등 수목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충은 식물에 뚜렷한 피해를 나타내지 않고 식생의 쇠락에 관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 먹이 습성에 따라서 식균성, 식세균성, 포식성, 잡식성, 식물 기생성, 곤충 기생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식물 기생선충을 제외한 이 토양선충을 우리는 부생선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임의 기생체, 임의 부생체, 그 다음에 절대 기생체, 절대 부생체 이렇게 구분을 해봤죠. 예. 절대 부생체에 해당하는 부생선충이 대부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26번 선충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목에 피해를 주는 식물선충은 대부분의 길이가 1mm 내외예요. 그래서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아주 작은 크기고요. 일반적으로 암수의 형태는 실모양 또는 방추형으로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일부 선충은 암수의 모양이 현저히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자웅이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컷이 성숙하면서 배 모양 또는 콩팥 모양, 레몬 모양, 공 모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충은 이렇게 지렁이 모양이거든요. 이런 지렁이 모양인데 일부 선충이 이제 암컷에서 약간 이렇게 공 모양의 이런 형태에 된 공 모양의 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충 모양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4번 선충은 부드럽고 투명한 이 큐티클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구침의 형태는 식도형 구침이 있고요. 구강형 구침으로 나누어집니다. 선충의 생활사는 알 또는 유충 또는 성충으로 나눌 수 있고요. 알에서 먼저 1차 탈피하고 사령충 후에 성충이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충의 발병과 병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충은 식물체 내에 또는 외부에서 구침을 통해서 기주식물체로부터 영양분을 탈취한 다선충의 침과 분비물로 인한 식물의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선충의 분비물로 인해서 양육세포, 병합체, 거대세포가 형성돼서 식물의 생리장애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성장을 저해하고요. 위축, 황화, 그 다음에 시드름의 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충으로 인해서 성장이 저해되거나 위축, 황화, 시드름 이런 병증들이 발생이 된다. 자, 선충의 분리 방법은 베르만 퓨넬이라 그래서 퓨넬이라는 게 깔때기잖아요. 그래서 베르만이라는 사람이 이 깔때기법으로 선충을 분리해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하는 방법을 고안을 했는데 이 밑에 보시면 베르만 퓨넬법, 베르만 일명 깔때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깔때기법의 내용은 토양이나 식물 조직을 화장지 위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물을 채운 깔때기에 담가요. 그러면 선충이 막 이렇게 움직여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빠져나간 선충이 깔때기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깔때기 끝에다가 페트리 디시를 딱 접시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선충이 떨어지면 그걸 모아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이런 형태의 관찰법을 이 베르만이라는 분이 고안을 해서 최초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깔때기가 있으면요, 이 깔때기를 끝에다가 이렇게 고무를 달아서 이 밑에다가 페트리 접시를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이 페트리 접시에 여기 위에 이제 물을 채우고 화장지 위에다가 이렇게 선충에 있을 만한
내용물을 화장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선충이 움직여서 요 밑으로 빠져 내려가겠죠. 네, 이렇게 빠져 내려가면 여기에 선충이 이렇게 모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깔때기를 이용한 관찰법을 베르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내서 베르만 퓨넬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선충의 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충의 병이 뭐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소나무 재선충병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뿌리혹 선충병, 그 다음에 뿌리썩이 선충병,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선충병인 소나무 재선충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병원균의 매개체는요, 솔수염 하늘소, 그 다음에 북방수염 하늘소, 이 두 개의 매개충이 있습니다. 특징은 이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상부에서 걸리는 지상부 선충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요. 기주식물인 소나무, 예를 들면 적송이나 곰솔은 감수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걸리는 게 이 적송과 곰솔이 감수성이 높다. 하지만 리기다 소나무나 테다 소나무는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수령에 관계없이 갑자기 침엽이 변색해서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이 소나무 병이 소나무 재선충병이죠. 네. 감염 시에는 우선적으로 수지의 양이 감소하고요. 침엽이 황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들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말라 죽게 됩니다. 자, 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방제 방법은요. 먼저 목재와 벌구는 비닐을 씌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등산 같은 거 가다 보면 이렇게 소나무 다 벌채해서 이렇게 비닐 씌워놓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씌워놓은 비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메탐소디움 등의 살충 및 살균제로 훈증을 해줍니다. 주로 쓰이는 게 메탐소디움 같은 살충제입니다. 또 개미 침벌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를 할 수 있어요. 개미 침벌이 솔수염 하늘소나 북방수염 하늘소의 기생성 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목질부를 파쇄해서 서식 공간을 없애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자, 12월에서 2월간 수간 주사를 하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이 약재들을 가지고 수간 주사를 통해서 화학적인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선충에 의한 병 중에 뿌리혹 선충이 있어요. 뿌리혹 선충,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상부에서 발생하는 선충병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는 이제 지하부에서 발생하는 선충입니다. 그래서 뿌리혹 선충은요, 지하부 선충에 해당이 되고요. 교목의 뿌리에 좁쌀 내지 강남콩 크기의 혹이 만들어집니다. 수목에 나타나는 피해는 뿌리혹의 형성에 의해서 뿌리 끝이 말라 죽어서 뿌리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어린나무가 감염이 되면 잘 자라지 못하고 심하면 말라 죽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방제법으로는 살선충제로 토양 소독을 하면 효과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할 경우에는 식재하기 전에 살선충제를 미리 토양에 처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뿌리썩이 선충,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하부 선충이에요. 네, 뿌리에 상흔이나 균열이 생기고 조직이 파괴돼서 뿌리가 썩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충에 감염이 되면 곰팡이나 세균성 병원균의 침입이 용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건데, 기주식물은 주로 잘 걸리는 나무는 삼나무, 편백, 소나무, 일본잎갈나무, 가문비나무 등이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뿌리썩이 선충병에 잘 걸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방제법은 살선충제로 토양소독을 해주고요. 식재할 경우에 살선충제를 처리를 해준다. 자, 29번 지하부 선충의 구분. 이 지하부 선충은 이제 크게 기생 방법에 따라서
외부에서 기생하는 외부 기생성, 그 다음에 내부에서 기생하는 내부 기생성, 이렇게 먼저 구분이 되고요. 이제 운동성에 따라서 이주성, 고착성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먼저 이 외부 기생성은 모두 이제 이주성, 운동성이 있다 이런 거죠. 예, 이주성이고요. 이 종류로 먼저 이 토막 뿌리병, 코르크 뿌리병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관여되는 선충은 창선충 속입니다. 창선충은 보통 식물 선충보다 한 크기가 10배 이상 커요. 굉장히 큰 선충입니다. 그래서 식도형 구침이 있고 주로 바이러스를 매개를 합니다. 피해받은 뿌리는 부풀어 오르거나 코르크화되기 때문에 코르크 뿌리병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궁침 선충 속, 이거는요 침엽수 묘목에 주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잔뿌리가 없어지고 뿌리 끝이 뭉툭해지면서 검어지는 이런 피해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참선충목의 선충은요 토양에서 생활하면서 뿌리를 가해거나 간혹 내부로 침입하기도 합니다. 주로 디틀렌큐스와 틸렌큐스가 가장 많은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선충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 디틀렌큐스는 주로 이제 줄기 쪽에 발생되는 선충병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선충병은 우리가 틸렌큐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균군과 관련된 뿌리병의 종류도 있는데요. 식균성 토양선충으로, 요거는 이제 균을 먹는 식균성 토양선충이고요. 균근균을 가해해서 식물의 무기물의 흡수, 동화 등 수목의 정상적인 생리에 지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 부분에 있는 균들을 얘네들이 가해를 하기 때문에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부 기생성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뿌리옥선충, 뿌리썩이 선충, 그 이외의 것들이 있는데, 내부 기생성도 이제 고착성과 이주성으로 구분이 돼요. 자, 뿌리옥선충은 고착성이고요. 그 다음에 뿌리썩이 선충은 이주할 수 있는 이주성입니다. 먼저 뿌리혹선충은 따뜻한 지역이나 온실에 주로 피해를 줍니다. 작물 생산의 5%의 피해를 주고요. 침엽수와 화렵수를 모두 가해하는 특징이 있는데, 주로 밤나무, 아카시나무, 오동나무 등 화렵수의 피해가 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착성 선충으로 시스트 선충이 있습니다. 내부 기생성 중에 고착성 선충으로 시스트 선충은요, 주로 자작나무 시스트 선충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콩시스트 선충도 있거든요. 콩시스트 선충은 피해를 사과나무, 뽕나무, 포도나무 등을 가해합니다. 이 감귤 선충도 있는데, 주로 감나무, 라일락, 올리브나무 이런 것들을 가해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주성인 뿌리썩이 선충은요, 프라텔렌큐스는 뿌리썩이 선충이란 의미고요.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작물과 수목을 가해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라도폴로스, 요거는요 주로 바나나 뿌리썩이 선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열대나 아열대에 바나나 뿌리썩은 병이나 굴나무 쇠락증 이런 것을 유발하는 선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충을 전체적으로 내부와 외부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바이러스 한번 볼까요? 자, 30번 바이러스의 특징. 자, 바이러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최초의 바이러스는 이제 발견된 게 뭐냐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였어요. TMV라고 합니다. 최초의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된 일종의 핵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이 캡시드라는 외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세포벽이 없어요. 세포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핵산의 대부분은 RNA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목병을 유발할 때 이 외가닥 RNA에서 수목병이 유발이 됩니다.
자, 이 바이러스는요, 막대기 모양, 실 모양, 타원 모양, 뭐 공 모양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광학 현미경으로는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크게 작으니까 관찰을 하려면 적어도 전자현미경 이상이 돼야 관찰이 가능하다.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해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한다. 그리고 인공배양이 되지 않는다. 자, 이분법으로 증식하지 않고요. 숙주에 침입해서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복제 방식으로 증식을 합니다. 좀 특이하죠? 네. 바이러스는 화학적 방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종적, 그 다음에 물리적 방제 방법을 사용한다. 네, 그 다음 31번 바이러스의 감염 및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대부분 전신 감염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매개충이나 또는 상처 부위를 통해서만 감염이 됩니다. 식물 바이러스는 세포 간 이동 통로인 원형질 연락사로 이동을 하고 원거리 이동은 체관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 종의 바이러스가 먼저 감염되면 다른 바이러스의 증식이 억제되는 것을 우리가 간접 효과 또는 교차 보호라고 합니다. 네, 이 교차 보호의 개념은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먼저 감염되면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의 증식이 억제가 된다. 이걸 우리는 교차 보호라고 한다. 그 다음 바이러스의 감염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 6번 외부 병증으로 나타나는 거는요. 먼저 모자이크, 이게 대표적입니다. 바이러스병의 가장 대표적인 외부 병증은 모자이크다. 그 다음 줄무늬, 얼룩 등의 이 색소체 이상과 위축, 궤저, 기형, 외화 등의 기관 생장의 이상이 주로 생깁니다. 자, 내부의 병증으로는요, 세포 내의 엽록체수의 크기 및 봉입체가 생성된다. 네, 여기서 이 봉입체라는 거는요, 이 세포 내에서 기존 세포와 다르게 보이는 어떤 물질들이 존재할 때 이런 것들을 봉입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바이러스의 감염 및 증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바이러스의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2번 바이러스의 진단. 먼저 병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병증을 이용하는 진단. 가장 대표적인 게 모자이크라 그랬죠. 모자이크, 그 다음 얼룩, 그 다음에 둥근 무늬, 색깔의 변화, 주름, 잎말림, 잎모양의 변형, 위축, 홈, 줄기 홈 같은 생장 이상 이런 것들이 모두 바이러스의 병증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봉입체를 통한 진단도 할 수 있다. 정상적인 물질이 아닌 특이한 어떤 세포 내에 물질이 존재할 때 이걸 봉입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정상의 봉입체 또는 과립상의 봉입체, 그 다음 이상한 미세 구조의 봉입체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으로 진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먼저 침지법, 감염식물 지백 내의 바이러스를 직접 관찰하는 이런 방법이고요. 공 모양보다 실 모양 또는 막대 모양의 바이러스 검경에 주로 이용이 됩니다. 자,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요. 면역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침지법의 특정 바이러스의 항혈청 반응을 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은 면역 전자현미경법입니다. 또 초박 절편기법이 있는데요. 병든 조직을 화학적으로 고정하고 초박 절편기로 절편을 제작을 해서 검경하는 방법은 모든 형태의 바이러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는 방법, 침지법, 면역 전자현미경법, 초박 절편기법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면역학적 진단의 방법은요.
우선 그 외피 단백질을 항원으로 하는 이 면역학적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항혈청을 이용한 진단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요. 이 면역학적 진단법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한천겔 이중확산법, 그 다음에 면역효소 항체법, 엘리사법이라 그러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면역학적 진단에서 이 한천겔 이중확산법은 이 소수의 시료를 진단하는데 유용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면역효소 항체법은 많은 양의 시료를 진단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분자 생물학적 진단법으로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많이 나왔죠.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 검사 및 핵산 교자법으로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다. 자, RNA 바이러스에 감염된 식물체에서는 겹가닥 RNA, dsRNA가 존재하기 때문에 식물체에서 dsRNA를 추출해서 전기 용동, 전기의 이동 방법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표식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이러스를 진단할 때 우리가 뭐 담배, 명아주, 콩이랑 같은 지표식물을 이용해서 바이러스의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네. 바이러스의 방제 방법 중에 경종적 물리적 방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 바이러스는 화학적 방제가 어렵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경종적 물리적 방제가 중요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묘목을 육성할 경우 윤작을 피한다. 윤작이라는 건 이 돌려짓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묘목을 육성할 때는 돌려짓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에 감염된 묘목은 조기에 제거한다. 네, 감염된 묘목을 제거를 해줌으로써 방제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포장 저항성을 지닐 수 있도록 묘포장을 관리한다. 네, 저항성을 지닐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 공통기주가 될 수 있는 이 잡초를 제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종류의 이 매개충에 의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매개충을 구제한다. 이런 방법들이 경종적 또는 물리적인 방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이러스의 종류 볼까요? 바이러스의 종류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모자이크 병이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바이러스 병을 살펴보면 포플러 모자이크 병, 장미 모자이크 병, 그 다음 대표적인 게 또 벚나무 번개무늬 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포플러 모자이크 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플러 모자이크 병은 건전나무에 비해서 40에서 50%의 제적 감소를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포플러에 발생이 됩니다. 특히 델토이데스 계통의 포플러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늦은 봄부터 잎에 이 퇴록 반점이 나타나고 모자이크 증상으로 발전이 됩니다. 병이 진전이 되면 잎자루와 주맥에 괴사 반점이 생기게 됩니다. 잎은 뒤틀리면서 일찍 떨어지고 모자이크 증상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가을에 다시 나타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제법으로요, 이 포플러 모자이크 병은 이 삽수를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자 전염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삽수를 할 때 무병 삽수를 채취해서 삽수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진단은 이제 지표식물인 니코티나 메갈로시폰 담배예요. 예, 담배하고 미에그나 시네시스의 국부병반을 형성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엘리사법으로 잎과 겨울눈에서 검출이 가능해요. 자, 방제법으로는 무병 삽수를 채취한다. 그 다음에 이 사용한 칼은 제인산 소다 10%의 소독을 해준다. 이러한 방법으로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미 모자이크 병. 적어도 4종류의 바이러스가 모자이크 증상을 유발합니다. 저 앞에 보시면 이 장미 모자이크 병은 이 병원균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4가지 종류의 모자이크 병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고요. 병징후로는
봄부터 잎에 황백색의 모자이크 증상을 보입니다. 자, 전염은 4종 모두 접목 전염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진단 방법은 앞에서 얘기했던 요 엘리사법이죠. 네. 그리고 방제 방법으로는 건전 묘목을 육성하고요. 감염목은 38도씨에서 4주간 열 처리를 해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벚나무 번개 무늬병. 이 특징은요, 왕벚나무를 비롯한 여러 종의 벚나무에서 다 발생합니다. 매실, 자두, 복숭아, 살구 등에서도 발생이 됩니다. 병증은 5월쯤에 잎맥을 따라서 번개무늬 모양이 나타나요. 이렇게 잎 가장자리에 이런 번개무늬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병증은 봄에 자란 잎에서만 나타나고 그 후에 자란 잎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병증을 볼 때는 항상 봄에 자란 잎을 보시면 이 번개무늬병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전염은요, 접목전염, 종자전염이 되고요. 매개충 전염은 현재 밝혀지진 않았어요. 접목전염, 종자전염이 된다. 진단하는 방법은 지표식물인 그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똑같네요. 니코티나 메가로시폰, 이 담배라 그랬죠. 담배하고 동부콩에 의해서 국부 병반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엘리사법으로 잎과 겨울눈에서 검출이 가능합니다. 방제 방법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대목 접수를 사용해서 묘목을 육성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 35번 종자식물에 의한 수목병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자식물에 의한 수목병해는 크게 이제 기생성 종자식물과 비기생성 종자식물로 일단 구별이 되고요. 이 종자식물 중에 기생성 종자식물에 의한 병은 첫 번째가 겨우살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새삼, 세 번째 오리나무, 더부살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비기생성은요, 얹혀 사는 식물과 감고 사는 식물이 있는데, 얹혀 사는 식물에는 칡이 있고요, 감고 사는 식물에는 담쟁이 덩굴, 마삭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기생성 종자식물은 칡, 그 다음에 담쟁이 덩굴, 마삭줄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앞에 다시 돌아와서 겨우살이부터 한번 볼까요? 겨우살이는 이 병원체가 이 화렵수에 기생하는 병원체, 침엽수에 기생하는 병원체가 달라요. 이런 특징이 있고 주로 화렵수와 녹음수에 기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에 침입해서 흡기를 만들고 영양분을 흡수하고요. 물리적인 강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피해를 주고요. 특히 기준은 화렵수인 이 참나무에 큰 피해를 줍니다. 자, 병증으로 흡기를 만들어서 국부적으로 이상 비대가 발생되고요. 강풍에 의해서 부러지는 경우가 주로 발생합니다. 자, 또한 미성숙, 그 다음에 노쇠, 종자 형성 불량, 목재 질 저하,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 감소 등의 피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 겨우살이의 방제법으로는 겨우살이가 이 발생한 즉시 일단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종자에 의한 전염을 일단 방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생 부위로부터 적어도 50cm 정도 아래쪽은 잘라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잘라낸 절단면에는 이 주오판 도포제나 발코트 도포제 같은 도포제, 상처 소독제를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목재, 부균의 침입을 방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새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삼은 뿌리는 물론 엽록체도 거의 없고요. 기준은 주로 이제 아카시나무, 그 다음에 쌀이나무, 버드나무, 포플러, 오리나무 같은 데에서 새삼이 자랄 수 있고요. 새삼은 정상적인 잎이 없기 때문에 주황색의 줄기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봄과 여름에 꽃을 피워서 씨를 맺고요. 국내에서는 새삼, 갯새삼, 실새삼, 미국 실새삼 등 4종이 현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삼은 1년생 기생식물이에요. 그래서 결실기 이전에 제거하는 게 가장 좋고요. 피해 부분에는 제초제를 살포하거나 아니면 잡초용 소각기를 이용해서 소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오리나무 더부살이. 오리나무 더부살이는 오리나무 뿌리에 기생을 합니다. 수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고요. 전초를 말린 것을 육종용이라고 하는데, 이 오리나무 더부살이 이 전초를 말리면 우리가 육종용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양 강장약으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리나무 더부살이는 사실은 이게 수목병해이긴 하지만 사실은 강장제거든요. 일명 불로초라고 불립니다. 옛날 진시황이 찾아다니던 불로초가 이 오리나무 더부살이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수목병해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기생성 종자식물에 이 얹혀 사는 식물은 칡인데요. 이 칡은 칡덩쿨 근처에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그 가지에 얹혀 살아요. 그래서 자신의 잎과 줄기로 나무의 수관을 덮어서 나무의 광합성을 저해하는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목병의 하나로 취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제법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덩쿨을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뿌리 쪽을 잘라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감고 사는 식물에는 담쟁이 덩굴과 마삭줄이 있는데요. 기생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며 나무의 줄기에 압박을 가해 기형적으로 변하고 양분과 수분의 이동이 불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고 사는 식물의 담쟁이 덩굴과 마삭줄도 수목병해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방제법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덩굴을 제거하거나 뿌리 쪽을 잘라주는 방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36번 넘어가겠습니다. 36번은 동물에 의한 수목 피해. 네, 동물에 의해서도 수목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먼저 설치류나 조류에 의한 상처, 그 다음에 배설물에 의한 피해, 그 다음에 토양 경화에 대한 피해, 동물이나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토양이 경화되는, 딱딱해지는 이런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동물에 의한 수목의 피해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수목병을 곰팡이병, 그쵸? 그 다음에 세균병, 그 다음에 파이토플라스마병, 그 다음에 바이러스병, 뭐 이렇게 다 구분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병의 종류에 따라 구분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면 이제 시험에서 이 병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추정을 할 때 이 기주식물별로 병을 조금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접근하기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주식물별로 병해를 분류해서 정리를 이 교재에는 해놨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기주식물별 병해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기주식물에 따라 어떤 병이 걸리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감나무에는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탄저병과 둥근무늬 낙엽병. 주로 시험에 나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요. 자, 감나무에 자주 걸리는 병입니다. 그리고 증상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거 탄저병 아니면 둥근무늬 낙엽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둘 중에 하나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귤에 걸리는 병은요, 좀 많은데 어쨌든 궤양병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댕이병, 감귤에 걸리죠. 푸른 곰팡이병도 감귤에 잘 걸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에 귤을 오래 두면 푸른색의 곰팡이 생기죠. 네, 이게 푸른 곰팡이병이에요. 그 다음에 탄저병, 이런 것들이 주로 감귤에 걸리는 병이다. 자, 대추나무 우리 앞에서 봤죠. 네, 가장 많은 게 이 빗자루병입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자, 밤나무도 그냥 하나만 기억하세요. 밤나무, 줄기마름병.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조금 쉽게 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게 이 과수인데요. 과수 중에 이 복숭아가 좀 어렵습니다. 복숭아, 사과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복숭아는 좀 많아요. 복숭아에 잘 걸리는 병은 일단 대표적인 게 잿빛무늬병, 그 다음에 그름병,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세균성 구멍병, 의료용 많습니다. 복숭아의 세균성 구멍병, 그 다음에 잿빛곰팡이병, 잎오갈병. 자, 이 병들을 구분은요, 일단 어쨌든
복숭아에 걸리는 병 한 5가지 정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그 설명된 증상을 잘 읽어보고 또는 학명을 보고 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배에 잘 걸리는 병은요. 검은별 무늬병, 그 다음에 붉은별 무늬병, 예, 이런 병들이 이 과수인 배에는 예, 주로 잘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사과에 잘 걸리는 병, 이게 좀 어려워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문이 낙엽병이 있어요. 사과에는 전문이 낙엽병. 그리고 이 사과에 또 유명한 병이죠. 불안병. 네,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병, 그 다음에 역병, 견무늬 썩은 병, 검은별 무늬병, 붉은별 무늬병, 갈색 무늬병,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도 사과 부분은 전무늬 낙엽병, 불안병, 그 다음에 견무늬 썩은 병, 예, 이런 정도는 좀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포도에는요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네, 새눈 무늬병이 2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주를 포도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 증상을 읽어보면 이게 새눈 무늬병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는데, 포도에는 이거 말고도 탄저병과 뿌리혹병도 자주 걸립니다. 그래서 포도를 기억할 때 새눈 무늬병, 탄저병, 뿌리혹병인데 시험에 최근에 2번 연속 새눈 무늬병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호두나무에는요 갈색 썩은 병, 탄저병, 과실 썩은 병, 포모피스 가지 마른 병, 이런 것들이 걸리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것들은 호두나무, 갈색 썩은 병, 탄저병 이런 정도가 시험에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살구 나오면요 그냥 세균성 구멍병이 가장 많습니다. 복숭아에도 세균성 구멍병이 있었죠. 네, 살구에도 세균성 구멍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갈색 썩은 병 정도는 기억해 두면 좋겠죠. 자, 구기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그냥 탄저병이 대부분 나옵니다. 자, 자두가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주머니병. 네, 자두는 그냥 주머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이 잿빛무늬병도 있어요. 하지만 자두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주머니병이다. 이렇게 기억해 둘까요? 네. 자, 그 다음 무화과나무,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병이 걸릴 수 있고요. 모과, 메이실랭두, 네,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과수를 봤고요. 이제 여기서는 수목, 네, 수목에 걸리는 병. 우리가 지금 이 식물보호 기사가 약간 수목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수목의 범위는 과수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과수를 먼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목류를 한번 살펴볼 건데, 가장 많은 게 이 소나무죠. 네, 소나무가 시험에도 많이 나올 뿐더러 가장 또 구별하기 어렵고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자, 소나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요 잎떨림병, 그 다음에 리지나 뿌리 썩은 병. 소나무는 좀 많아요. 혹병도 잘 나오고요. 피목가지 마른 병,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 소나무 줄기녹병, 잎녹병, 이런 것들이 시험에 주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병도 많이 걸리지만 시험에도 잘 나오는 그런 수목이다. 자, 리기다 소나무가 있어요. 이제 소나무와 리기다 소나무는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주로 푸사리움 가지 마른 병, 그 다음에 리지나 뿌리 썩은 병. 자, 여기서 특징이 이 파상 땅 해파리 버섯을 주어졌다. 규림 또는 뭐 문구로 주어지면 그거는 리기다 소나무의 리지나 뿌리 썩은 병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또 이게 나왔어요. 잣나무에서 나왔는데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뽕나무 버섯이고요. 네, 23년도 1회차 기사시험에서 나왔었네요. 근데 잣나무에는 잎떨림 병도 있어요. 소나무에도 잎떨림 병이 있고, 네, 이것도 좀 구분을 해 놓으시고, 또 잣나무에는 털록병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중간기주 공부했죠. 중간기주가 송이풀과 까치밥이다. 그래서 항상 이 녹병을 공부하실 때는 중간기주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삼나무가 기주로 주어지면 시험에서 페스탈로티아 병이다. 그 다음에 측백이나 편백은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검은돌기 입마른병이다. 자, 노간주, 편백, 화백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마름병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편백에서 가지마름병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낙엽송, 일본 이깔나무죠. 부후병이라 그러죠. 군주심재, 썩은 병, 부후병. 자, 꽃송이 버섯이나 해면버섯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심재부후병, 그 다음에 가지끝 마른병. 이 낙엽송에 한 3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낙엽송은 주로 군주심재부후병이 시험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전나무는 주로 나오는 게 잎녹병입니다. 잎녹병. 은행나무는 잎마름병. 주로 나무 하나에 걸리는 병이 여러 개가 있어도 나오는 게 하나인 것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주안을 두시고 정리를 해 두시면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향나무에는 녹병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가래나무는 흰잎 마름병. 이런 식입니다. 개암나무는 나왔다 탄저병. 가죽나무 나왔다 흰가루병이다. 자, 그 다음에 느티나무가 나와요. 그러면 흰별무늬병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름나무는 회색무늬병.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번 산업기사 2회차에 다름나무의 기주가 다름나무이다. 다름나무에 걸리는 병으로 어떤 증상이 있다. 그냥 뒤에 볼 거 없어요. 그냥 다름나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회색무늬병이다. 아시겠죠? 네, 단풍나무도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냥 히타르 전무늬병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담쟁이는 둥근무늬병이다. 대나무 나오면 개화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백나무는 탄저병, 겹둥근이병 한 2개 정도가 나오고요. 무궁화가 나왔다. 그냥 검은무늬병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버드나무가 나왔다. 앞에서 봤던 단풍과 마찬가지로 타르 전무늬병일 확률이 높다. 자, 벚나무가 시험에 나왔어요. 벚나무 갈색무늬 구멍병이 기사 2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갈색무늬 구멍병. 자, 벚나무 나오면 대부분 이게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에 북나무 모무늬병. 그 다음에 사철나무 갈색무늬병, 회색무늬병, 탄저병. 사철은 좀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사철은 갈색무늬병일 수도 있고 회색무늬병일 수도 있고 탄저병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시는요. 근주심재부후병이 주로 나오고요. 오동나무는 이제 앞에서 사과도 불안병이 있지만 오동나무도 불안병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탄저병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오동나무도 불안병과 탄저병이 있다. 또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오동나무에 빗자루병도 있다. 그렇죠? 네. 자, 자작나무에는 갈색 단전병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참꽃나무도 하나예요. 겹둥근무늬병. 참나무류는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갈색 둥근무늬병, 둥근무늬병, 튜바키아 전무늬병, 신갈에 걸린다 그랬죠. 그런데 주로 갈색 둥근무늬병이 잘 나옵니다. 철쭉구름은 떡병 아니면 민떡병 이 2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포플러도 전무늬 잎떨린 병이 많아요. 회화나무는 녹병이다. 자, 나머지 넘어가고요. 두릅나무도 녹병, 후박이 나왔다 잎녹병, 자기는 전무늬병일 확률이 높아요. 산초는 잎녹병, 스트로보잣나무가 나왔다 모잘녹병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수목병리학 부분에 이 수목의 이 기주에 따라서 수목병을 구분하는 방법, 잘 나오는 병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범위를 보면 이 수목병리학의 전체 범위가 재배학 다음으로 좀 많습니다. 학습 내용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문제는 사실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노력한 것만큼 사실은 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쉽지 않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병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가장 쉽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나머지 2문제는 우리 앞에서 봤던 이 이론적인 부분에서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잘 반복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목병리학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목해충학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